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리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제가 이제 양리학을 1강 인트로덕션, 총론부터 시작해서 강론까지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는 되면은 이제 생리학, 생화학, 모든 기초의학을 좀 다루는 것을 목표로 지금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양리학 교실이다 보니까 양리학에 대해서 먼저 찍게 되었어요. 물론 양리학을 잘 알려면 생리학, 생화학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은 이제 보충 수업으로 해가지고 아예 따로 찍을 생각이고요. 일단은 양리학부터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강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발표의 가장 기본,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표자는 청중들에게 나 이 발표 자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의에서는 저는 가장 필수적인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그 강의는 뭐 조금 세게 얘기해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강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정확성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진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고 말 한마디 준비할 때도 이게 진짜 맞나?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틀린 부분은 꼭 메일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학회 같은 데 가면 학회 강좌들이 막 자기의 연구 주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들을 때 진짜 발표 못하는데?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막 목소리 기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발표가 끝나면 교수님들이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lecture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excellent lecture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예의상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꼭 뭐 예의상으로도 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대학원생들이 발표할 때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발표 듣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를 그 대학원생의 말을 믿어야 되고 어느 정도를 믿을 수 없는지 그게 달라요. 제가 나중에 발표 자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분 학회에서 발표하는 분은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그분의 발표를 듣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력이 좀 떨어져도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lecture 이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만큼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 능력이 적어도 대학교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카정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카정이라고 부르는 이 교과서를 사용을 했고요. 조금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PDF도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논문의 그림도 찾아서 넣고 그렇게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리스는 제가 지금 최신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슨이라고 하는 내과 교과서의 내용과도 같이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콜로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외울 게 많다라고 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학문인데요. 파마콜로지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케미컬이 살아있는 시스템에 유익한 효과를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리빙 시스템, 식물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메디컬 파마콜로지를 배울 거기 때문에 보통 의학, 사람에게
새로운 케미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마콜로지의 브랜치인 것가 톡시콜로지예요. 저희 총론이 끝나면은 뭐 페인을 할지 톡시콜로지를 먼저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 톡시콜로지도 굉장히 재밌는 학문입니다. 이 톡시콜로지는 반대로 리빙 시스템의 adverse effect or undesirable effect를 갖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어떤 케미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환자에게 투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투여가 됐을 때 뭐 나쁜 이펙트가 있으면 이거는 톡시콜로지연이야.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쪽은 원래는 톡시콜로지 이펙트 영역이라기보다 파마콜로지 영역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미컬이 환자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 환자의 몸, 우리가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파마코키네틱스, 약 동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테라피틱 이펙트를 보는 거. 그것이 파마코다이나믹스, 양력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What our body do on drugs. 우리 몸이 약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파마코키네틱스. 반대로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느냐. 파마코다이나믹스. 그렇게 됩니다. 양리학은 아주 먼 옛날부터 발전을 해오기는 했어요. 뭐 기원전 1500년대로 넘어가서 막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제 열이 나는 사람들에게 쓰기도 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껍질에서 추출물로 나온 게 아스피린이죠. 양리학은 옛날부터 발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현대 양리학은 17세기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세 시대에 이제 과학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시대가 끝나고 실험과 관찰이 17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뭐 랜덤 클리니컬 스터디라고 뭐 이런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 이런 것들이 시작된 지는 7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정말로 체계화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이제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드러그 디벨롭먼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다른 쪽으로의 양리학의 발전은 드러그 리셉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거의 구조를 따로 알아낼 수 있음으로써 굉장히 다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현재도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지만 과거에는 이 천연물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추출한 것처럼 이 천연물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천연물질 중에 뭐가 효과가 좋지? 막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분을 추출해서 약으로 개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드러그 리셉터 어떤 우리가 타겟하고 싶은 어떤 리셉터를 딱 꺼내가지고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에 맞는 케미컬을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얘 조금 부족하네? 그럼 그 케미컬 구조를 조금 변성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약을 개발하는 쪽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의 루트로 천연물에서부터 약을 만드는 방법 또 아예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리셉터의 구조를 분석해서 약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약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파마코제노믹스. 요것에 설명하려면 그냥 술을 예시로 들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취해요. 알딸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마실 때는 술인데 몸으로 들어가면 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요. 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술을 누가 마셨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듯이 약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효과는커녕 그냥 독성물, 그냥 독하기만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아서 이 사람에게 맞는 약을 이 사람에게 맞는 용량대로 쓰자.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을 하자. 개인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게 현재 파마코제노믹스예요. 저는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 타겟티드 세라피, 표적 치료제가 요거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대장암이에요. 똑같은 대장암인데 저 환자에게는 그 대장암에 KRAS 뮤테이션이 있어요. 이 환자에게는 KRAS 뮤테이션이 없어요. 그럼 약이 달라진다는 거죠. 폐암이에요. 똑같은 폐암인데 어떤 환자는 EGFR 리셉터가 있어요. 어떤 환자는 EGFR 리셉터가 없어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치료약이 어떤 약을 쓸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파마코 제노믹스가 굉장히 핫 키워드 중에 하나고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양리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대중들은 이 방대한 양의 양리학 정보를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들에 노출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리학 자체도 방대한데 그보다 더 방대한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방대한 양리학 지식보다도 요 비과학적인 정보들의 발전 속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환자들이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해로울 수 있는 치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올해 올해 2022년 6월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면은 네이버 광고가 쫙 떴었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6월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곳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뭐 이뮤노글로불린 지금 개발되고 있고 개발이 된 곳도 있지만 이뮤노글로불린을 제외하고는 치료약이라고 만든 것이 없죠. 근데 왜 올해 6월 달에는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먹었던 하이드록시퀴놀론,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면서 하이드록시퀴놀론을 먹는다 그랬었죠. 저 하이드록시퀴놀론 쓰나요?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개구충제 펜벤다졸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절대 의사들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걸 아는데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안 쓰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청패배독탕 이거는 현재도 지금 쓰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로 청패배독탕이라는 것이 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우리 적어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검증되진 않았어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싸고 비효율적이에요. 편변다준 없어지고 개들이 구충약을 못 먹을 정도로 다 팔리고 하이드록시키놀론 일단 효과가 그렇게 막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까? 예방으로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99.99%는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해로운 치료를 하기도 해요. 진짜. 이건 진짜 정말이에요. 해로울 수 있는 치료. 그래서 이게 경험 중심 의학에서 근거 중심 의학으로 현대의학은 바뀌었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경험은 셀렉션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환자한테 이 약을 썼어요. 근데 어떤 환자는 효과가 없으면 안 오겠었죠, 다시는. 아니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환자들만 오는 거죠, 계속. 요거 환자한테는 요거 쓰니까 효과가 있네?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어떤 한 의사는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 번 온 환자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다 치료해서 사실은 다 죽여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요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트로덕션이니까 이 부분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할 건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쪽에 이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된다면 다른 일반인 분들에게 그 약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약은 나는 추천하진 않는데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약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약이 이쪽 부분에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진짜 99.999%그 약은 가짜입니다. 효과도 아니고 효능이라고 얘기했다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더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좋아졌다라고 막 좋아진 케이스들을 걸어놓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거 먹었더니 좋아졌어.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다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그 약을 추천하진 말고 그리고 그 약이 나는 추천하진 않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작용을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 교도소에도 꽤 많아요. 엄청 아파해요 환자가. 근데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처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속만 쓰린다고 속만 베린다고. 뭐 속 베리는 약 있어요. 뭐 엔세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먹으면 속 쓰리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쓸 때는 우리가 뭐 제산제를 쓴다던가 아니면 위산 억제제를 쓴다던가 해가지고 속 쓰리는 걸 좀 방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써가지고 이게 속 쓰리는 게 훨씬 덜하면서 통증을 잡는 효과는 높이는 이런 약들도 있는데 의약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프랙티스가 아닌 가장 큰 이유, 모든 물질이 톡식할 수 있어요. 모든 물질. 그거는 천연물도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연물은 안전하다. 이 성분은 안전합니다. 이 약은 안전합니다. 왜? 천연물이니까. 천연물에서 추출한 거니까. 전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뱀독도 천연물이라. 생각보다 천연물질 중에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생리학 시간에도 혹시 배웠겠죠? 테트라도톡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연물질하고 다르지 않아요. 모든 물질은 해로울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물도 엄청 많이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되기까진 되진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물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파라셀수스, 독성학의 아버지 혹은 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The dose makes the poison. 모든 약이 톡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약답게 만드는 건 용량을 적절하게 썼을 때라는 거죠. 용량을 과하게 쓰면 어떠한 성분이든 톡식해집니다. 여기서 포이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약이 exclusively harmful 할 때. 그걸 우리가 포이즌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왜 천연물도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톡신 얘기 많이 들어봤죠? 톡신. 바이올로직 오리진의 포이즌은 톡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모든 톡신들이 천연물에서 온 건데 이 물질은 천연물이라서 안전하다.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베테랑 의사들, 특히 내분비내과 뭐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이 엄청 높은 환자들이 오면 딱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야채 갈아 먹냐고 그래요.
야채를 갈아 먹으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야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갈아서 먹으면. 야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된 거냐? 포타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한 정보냐?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는 대가분들을 몇 분 봤어요. 포타슘이 높아져 있고, 환자는 젊고 건강해 보여요. 그럴 때, 야채 갈아 먹느냐? 갈아 먹지 말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물질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Paracelsus, the dose makes the poison. 이 말 하나. 이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어떤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약들은 다 같은 세이프티, 에피커시 요거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러지 못하죠? 왜? 그거를 요 효율성 안정성을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쪽으로 포기를 하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디슨과 대체의학 혹은 보상의학,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medicine의 구분이 없어야 해요. 이건 진짜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효율,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효능 아니면 경험을 얘기한다. 그걸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물의 개발은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약들이 타겟을 먼저 잡고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드러그는 타겟이 있어야 드러그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마이녹실 뭐 이런 제품으로 발모제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안드로젠 리셉터에 작용한다 뭐 이런 이론들은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으로 써요. 발모제로 쓰고 있어요. 타깃이 없어도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케미컬이면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파마콜로지인 거죠. 대부분의 약은 어떤 리셉터의 아고니스트, 이 리셉터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 안타고니스트, 이 리셉터의 작용을 억제하는 걸로 많이 효과를 나타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파마코다이나믹스, 양력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양리학 총론에서는 뭘 배울 거냐? 다음 시간에는 The action of drug on the body, 약력학, 파마코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고요. 이 파마코다이나믹스와 그 파마코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실험까지 우리가 배우고 나서 반대로 우리 몸이 약한테 어떻게 하냐? 파마코 키네틱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몸에 와서 약이 어떻게 변성되고 바뀌는지, 드러그 메타볼리즘, 그리고 약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드러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론이 끝나고 그 다음은 뭘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순서라면 오토노믹 nerve 시스템, 자율신경계를 하는 게 맞는데 자율신경계를 할지, 제가 요즘 페인에 관심이 많아서 페인 쪽으로 할지 아니면은 톡시콜로지가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톡시콜로지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혹시 양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